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빙의 대결을 펼치고 있어서 실제 맞대결이 성사될 경우에 아주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승부를 가릴 앞으로의 변수와 또 전망, 우리는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쏠리긴 하는데 네. 이번 2024년에 열릴 대선은 네.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이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요. 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국제 정치에도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2차 대전 이후에는요, 사실 미국 외교 정책의 기조라는 것이 자유주의 국제주의, 그러니까 미국이 만들어 놓은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미국이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한다. 네. 미국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은 합의였어요. 미국 정치권 내 합의였기 때문에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든 간에 그런 큰 기조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단지 방법론의 차이가 좀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지금은 아예 기조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자유주의 국제주의 그런 외교 노선을 표방하고 있고요. 네. 이와 반대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고립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해서 미국이 만들어 놓은 어떤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켜야 한다. 네. 이런 어떤 개념조차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트럼프가 재집권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 전쟁 네. 이런 전쟁에서 손을 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 국제 정치에도 엄청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뭐 양 후보 모두 어느 정도는 지금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미국 우선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세련된 미국 우선주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제 질서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합의도 좀 지키고 그 다음에 동맹도 존중하는 어떤 이런 테두리 안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한다 그러면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냥 내놓고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양 후보 다 어느 정도로 보면은 다 지금 보호 무역 정책을 갖다 하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정말로 100% 내놓고 보호 무역 정책을 하기 때문에 국제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많이 발생할 수 네.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선거에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당시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을 당시에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죠. 네. 워낙 네. 트럼프라는 이 정치인이 예측 불허의 정치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조금 다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네. 트럼프도 분명히 학습 효과가 있었을 것이고 그때는 또 경험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금 그 트럼프 이 대선 반 이 캠페인 팀이 알차게 꾸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외교 안보 정책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좌장도 지금 어느 정도 정해진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일목요연한 공약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기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그 고립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외교 노선, 네. 그런 외교 노선을 여전히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맹을 경시한다든지 그다음에 자유주의 국제 질서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질서지만 네. 이게 미국 이익에 반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은 그런 질서를 미국도 꺼리낌 없이 어겨도 된다. 그다음에 국제적인 합의라든지 국제기구 이게 미국 이익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거 어겨도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런 기조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연임을 하게 된다면야 지금의 기조를 계속 정책 기조를 계속 가져갈 것이니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지만 네네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됐을 네, 때에 네, 네. 이제 여러 혼란과 변수들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 네, 것 네. 같은데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한 5가지 정도로 꼽히긴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네, 네, 영향을 네. 미칠 거 실제로 거기에 대한 워딩을 하기도 했잖아요. 24시간 안에 네, 전쟁을 네, 내가 네. 끝낼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환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민자 정책도 네. 더 반이민자 정책으로 갈 것이고 네.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좀 직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수입관세를 10% 부과하겠다라는 부분과 네. 전기차 정책을 철회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네, 트럼프 네.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을 때 나오는 이야기들인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한테 좀 직격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일단 뭐 동맹을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동맹을 매우 싫어하고 그 다음에 동맹에게 안보 공약을 제공한다라는 개념 자체를 싫어합니다. 네, 고립주의니까요. 네. 예전에 이 유럽 출장을 가서 리투아니아라는 나라일 겁니다. 이런 나라 처음 들어보는데 이 나라가 나토에 들어와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줘야 되는데 나는 이런 개념 자체가 너무 싫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임기가 지나고 나서 했던 얘기는 좋다. 그러면 안보 공약을 제공해 줄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방위비를 전액 다 부담을 해라. 100% 부담을 하라는 이제 요구를 네. 하는 것이죠. 네. 상당히 좀 들어주기 어려운 요구였었는데 한국도 그 때문에 굉장히 조금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었고요. 경제 정책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100% 보호 무역주의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세를 부여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한국의 전기차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제공했던 혜택 같은 보조금 것다 같은 거. 네. 다 회수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네. 높아 보이고요. 네. 하지만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측면에 있어서는 뾰족한 지금 묘수가 없다라는 것이 네. 지금 조금 좀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게 된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네. 다시 또 트럼프가 선전을 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에 대적할 인물이 지금 없어서 쏠림 현상이 네, 네, 나타나고 네, 있다고 네, 하는데 네, 네. 미국 내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선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일단 트럼프가 선전하기보다는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당시에 결집했던 지지층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소수 인종이죠. 그러니까 흑인과 히스패닉이 상당히 등을 많이 돌리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이유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무래도 이들이 이제 삶이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가 못했다. 결국 그것은 지금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고 물가가 많이 올랐을 경우에는 결국 저소득층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타격을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소수 인종들이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조금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요 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기가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지지층이 벌써 이렇게 딱 그 좀 확고한 그런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다양한 세력들을 조금 결집해 내야지만 대선에서 승리할 네.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역동적이고 젊고 이제 이런 정치인이 조금 필요해요. 뭐 비근한 예로 버락 오바마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1990년대에 빌 클린턴 그리고 조금 더 뭐 60년대에 이제 존 F 케네디 이런 젊고 역동적인 정치인이 다양한 지지층을 결집해낼 때 네. 선거에 승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바이든은 그냥 좀 그런 인기가 없는 정치인입니다. 그렇게 역동적이고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에 비해서 트럼프는 상당히 역동적이고 카리스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층을 결집해내는 능력도 있고 특히 연초부터 지금 일련의 기소가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오히려 지금 트럼프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트럼프의 지지층뿐만 아니라 조금 관망하고 있던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조차도 아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전직 대통령을 기소해 이러면서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지금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든의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개인적인 한계가 조금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고령 리스크도 있고. 네, 뭐 이게 그렇습니다. 참 국내 정치도 그렇고 네. 뭐 그 미국의 정치도 봐도 정치라고 하는 게 그 정치인으로서의 얼마나 훌륭한가도 네, 중요하긴 네, 하지만 네. 또 인기는 또 별개의 그럼요.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다 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인기 측면에서는 아주 두드러지진 않는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한국에 또 보면은요, 네. 어떤 정치인들은 참 훌륭한 정치인들인데 단지 뭐 연설을 한다든지 어디 행사에 가면은 사람들이 안 몰려요. 그런 정치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은 훌륭한 정치 인생을 살아온 사람임에는 분명한데 바이든이 어디 뭐 연설을 한다 그러면은 뭐 환호성이 들리지 않고 열광하는 관중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런 한계가 조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좀 트럼프가 선전하고 또 바이든이 고전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경제 상황입니다. 예, 경제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데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네. 지금 지난 4년간 뭐 연평균 그 경제 성장률이 사실 OECD 평균을 윗돌고 있는 그렇더라고요.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뭐 고용 지표도 상당히 좋은데 이제 하나 문제는 물가입니다. 예,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아마 외교 정책에 있어서 성과를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제 문제는 경제야, 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런 말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어떤 그 대선의 향배를 가를 수 있는 네.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국민들 주머니가 사정이 어렵고 그러면 외교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 상관없이 지금 당장 내가 당연하죠. 어려운데 내가 배가 고픈데 네네. 1992년일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 재선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은 조지 W 부시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네. 아버지도 대통령을 했잖아요. 네. 1991년도에 걸프 전쟁에서 승리를 올리고 굉장히 혁혁한 외교 정책의 성과를 올리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높은 인기를 구가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민주당이 굵직굵직한 정치인들이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랬었을 때 빌 클린턴이라는 40대 초반의 정치인, 아칸소 주지사가 도전장을 내밀죠. 그러고 던졌던 일성이 It's the economy stupid. 네.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네. 이제 이 슬로건을 내걸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미국 경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결국은 승리를 쟁취해냅니다. 그래서 네. 외교 정책보다는 특히 지금 미국의 어떤 국내 분위기가 굉장히 고립주의, 그다음에 미국 우선주의로 선회한 상황에서는요, 역시 경제적인 상황, 그 경제적인 상황의 객관적인 지표가 얼마나 좋던지 간에 그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런 인식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이 바이든의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네. 그 바이든 교체 요구가 나올 법하지 않나요? 근데 인물이 없는 당연하죠. 건가요? 어떤 네. 상황인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게요. 사실 최근에 미국 그 4개 주에서 주의회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예. 지금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이렇게 가상 대결로 네. 붙여놓고 여론조사를 하면은 트럼프가 이기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번 주의회 선거에서는 4군데에서 주의회 선거가 있었는데 대부분 뭐 경합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주예요. 네. 근데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민주당의 네. 인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않다. 것이에요. 네. 근데 바이든하고 별개인 바이든과 거군요. 트럼프를 붙여놓으면은 바이든이 좀 표가 별로 지금 안 나오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쁘게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후보의 문제라고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민주당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
지금 저 출마를 뭐 준비하고 있는 출마 선언을 한 지금 하원 의원도 있고요.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정치인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지금 무소속 후보로 나오겠다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있고 그런데 근데 문제는 지금 바이든의 이 재선 도전 의지가 너무 강하다라는 것이에요.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강합니다. 네.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실제로 바이든을 또 대체할 만한 그런 또 강력한 정치인이 민주당 정치인이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바이든의 유고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바이든이 대선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뭐 상황이 좋게 흘러가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방금 그 바이든의 고령 유고 상황을 얘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고령의 나이가 또 변수가 될 거라는 네, 이야기가 네, 많이 네.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쵸. 상당히 고령인데 네, 네, 이게 네, 상대적인 네. 건가 네, 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나이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긴 네, 네. 하지만 네. 미국 대선의 변수가 될 것이다 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네, 있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 표심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당한 네.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트럼프도 고령이에요. 네. 나이 차가 불과 4살밖에 되지 네. 않는데 문제는 바이든이 훨씬 더 노쇠해 보인다라는 것이거든요. 말도 너무 힘없게 하잖아요. 네. 웅얼웅얼 거리고 그다음에 네. 말 실수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자주 넘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에 비해서 트럼프는 여전히 씩씩해 보여요. 네. 말도 힘차게 하고 쩌렁쩌렁 합니다. 기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이든이 너무 바이든, 노쇠해 보인다. 네. 그래서 바이든한테 뭐 저 안 미끄러지는 운동화를 신기고 네. 그다음에 체력 전담반을 갖다 붙이고 하는데 사실 별로 그렇게 효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지는 네. 않아요. 그래서 이 나이라는 거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오는데 한 70%에서 75%의 응답자들이 바이든의 고령이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지금 응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둘 다 고령이지만 상대적으로 바이든이 훨씬 더 이 나이 리스크 때문에 더 고전하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저는 이번 그 미국 대선을 쭉 보면서 이런 기사가 나오다니라고 생각을 한 게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죽는다면 네. 네, 이런 기사 네, 제목을 네, 붙여서 네, 나오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네, 네, 네. 심각하게 엄두를 해두고 네, 있다는 네, 얘기인데 그러면 네, 네. 부통령이 승계를 네. 받게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통령의 인기가 만약에 있다면 네, 네. 또 이것도 같이 더불어서 이 후보의 인기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네. 그 해리스 부통령의 인기는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 않죠. 예. 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고 없는데. 그다음에 이 부통령 해리스 부통령이죠. 네. 해리스 부통령에게 너무 적절한 역할을 맡기지 않았다라는 그런 좀 평가도 나옵니다. 네. 취임하자마자 맡겼던 일이 이민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민 정책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정책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 해리스 부통령이 고전을 했고 하지만 또 여성이라는 거, 그다음에 소수 인종이라는 어떤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부통령 후보로 여전히 네. 해리스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네. 것이 지금 중평인 것 같고요. 이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고령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유고 상황이 발생하면은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통령 후보가 누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것은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라도 탄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기소당해가지고 대통령이 유죄 판결돼가지고 물러나고 이제 이럴 수는 없는데 네. 국회가 탄핵을 시켜버릴 수가 네, 있어요. 미국이 그렇다면서요. 예, 기소가 예, 예. 유죄 판결이 나고 구금이 네네.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네네. 선거에는 선거에는 나갈 나갈 수 수가 있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더라고요. 당선이 네. 되고 난 다음에는 네. 그냥 일반 죄로서는 뭐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단지 지금 기소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021년도 1월 달에 이 폭도들이 의회에 난입한 사건이 네. 있었잖아요. 그 난입했었을 때 트럼프가 뒤에서 그걸 조장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대선 불복으로 인해서, 예, 네. 이거는 내란죄에 해당이 되는 네. 것이거든요. 내란죄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게 이제 내란죄 판결이 나왔었을 때는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도 없고 네.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뭐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에요. 이제 물론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취임을 했었을 경우에는 이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좀
적어지는 것이죠. 네. 낮아지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을 암만 미국의 이 대법원이 뭐 독립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그런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낮고요. 하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다 그러면은 내란죄가 성립이 됐던 대통령은 이것은 탄핵해야 된다. 이제 이런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된 다음에라도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 양쪽 다 그렇다면은 그렇네요. 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그래서 니키 헤일리라는 지금 정치인에게 네. 지금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 니키 헤일리 정도면은 여전히 뭐 여성이라는 또 그런 장점이 있죠. 장점이라고 네. 해야겠죠. 네.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소수 인종이라는 또 그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일목요연한 정책을 지금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부통령 후보로 나오느냐도 지금 하나의 변수가 될 수 네. 있고 하나의 또 관전거리가 될 될 수 것 있겠네요. 같습니다. 네네. 네. 이게 그 미국에서는 저는 제가 한국인이지만 이게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본 드라마를 또 보는 느낌이다. 네. 그리고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고 네, 느낄 네. 수 있겠다. 그리고 네.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뽑는 선거라고 네. 느낄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들긴 네.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제3의 인물에 대한 네. 그런 여론이 좀 몰리지 않을까 네, 네, 싶은데 네, 네. 돌풍을 일으킬 인물 자체가 지금은 좀 보이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돌풍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조금 작은 바람 정도는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로버트 케네디 네. 주니어인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입니다. 네. 로버트 케네디는 케네디 행정부 당시에 법무장관을 맡았던 인물이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친동생이에요. 굉장히 아꼈던 네. 친동생인데 36살 때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었을 정도로 정말로 아꼈던 그런 그 케네디가의 또 인물인데 실제로 이분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1968년 민주당 경선에 나가서 네. 처음에는 고전을 했지만 나중에 거의 다 승리를 갖다 거머쥐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경선에서 승리를 거머쥔 다음에 캘리포니아 경선을 이기면 사실 대통령 후보로 거의 당선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스피치를 하고 난 다음에 암살을 당합니다. 이분 역시. 그러니까 형도 네. 암살당하고 동생도 네. 암살당하고 뭐 이제 네. 그런 전력도 있고 해서 케네디라는 어떤 이름은 여전히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케네디라는 이름은 미국 정치권에서 아직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약간 좀 기이한 인물이에요. 네. 민주당이었지만 거의 뭐 민주당에서 활동을 하지는 않았고 어쨌든 탈당을 하고 지금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하겠다라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의 지지는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과연 바이든의 표를 잠식할 것이냐 트럼프의 표를 잠식할 것이냐 지금 네. 이런 뭐 관전거리가 하나 생겼는데 네. 지금 뭐 당장은 민주당 출신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 후보, 바이든 대통령의 표를 잠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네. 하지만 이 양반이 워낙 기이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기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기이한 사람을 좀 지지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조금 표심을 바꿔서 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쪽으로 좀 몰리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나오고 네. 있어서 네. 하지만 대선의 향배까지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라고 어렵다. 생각합니다. 네. 네. 결국에는 지금 예측하는 것처럼 바이든 대 트럼프의 네, 리턴 네. 매치가 될 네, 가능성이 네. 큰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앞서서 교수님도 우리가 참 대비할 게 뾰족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트럼프루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저희 워터프루프 하면은 잘 네, 안 네, 지워지는 네, 방수 네, 기능인데 네. 트럼프가 집권을 하더라도 방수할 수 있는 네. 어떤 뭐 제도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우리나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트럼프루프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트럼프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모든 합의를 제도화하자, 네. 제도화를 심화하자라는 것이죠. 뭐 바꾸지 제도를 못하게. 제도를 갖다가
켜켜이 쌓아놓고 그다음에 겹겹이 뭐 제도로 방어막을 쳐 넣는다면은 암만 다른 정치 성향의 정치인이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되더라도 이런 제도화된 합의를 뒤집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네. 이제 이런 어떤 발상으로 제도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제도화가 잘 진행된 합의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파기하거나 파리 기후 협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도화된 그런 합의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냥 떠나버렸잖아요. 트럼프의 생각 하나만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완벽한 트럼프 프루프는 없다고 네. 생각하고요. 네. 단지 트럼프 같은 정치인은 포퓰리스트예요. 네. 그러니까 대중들의 대중 인기 영합주의이기 때문에 대중들의 어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어떤 대미 공공외교, 그러니까 미국의 국민들이 뭐 동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있다 그러면은 암만 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압도적인 국민적인 지지가 있는 동맹 정책을 그렇게 뒤집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지금 우리가 이뤄놨던 많은 합의들, 그러니까 뭐 한미 FTA부터 뭐 최근에 동맹 강화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워싱턴 선언 후속 조치로 나온 NCG라 그러죠. 핵협의 그룹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심지어 뭐 캠프 데이비드 합의 같은 것도 저는 제 생각에는 조금 국민적인 지지를 도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의 상당히 뭐 압도적인 지지가 있다면은 트럼프가 이런 어떤 합의를 싫어하더라도 함부로 손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좀 대미 공공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 외교력 자체가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마음이 이 정책을 좀 지지하게끔 하는 그런 외교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누가 되든지 가네요. 그리고 하나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은 다행스러운 것이 미국은 의회가 상당히 친동맹적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한국과 미국이 이루어놓은 많은 외교적인 합의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의회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정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하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네트워킹을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의회에 대한 외교를 더 활성화해서 의회의 아군들을 많이 확보해 놓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트럼프 프루프의 하나의 완벽한 프루프는 없지만은 생활 방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 1년도 채 남지 않은 이 미국 대선을 교수님이 말씀하신 관전 포인트와 그리고 대비책을 가지고 좀 잘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